엄마, 친할머니 짜증나. 왜 할머니 빨리 오라고 해? 저 할머니 때문에 왜 할머니는 집에 간 거지? 조용히 해. 어차피 이틀 밤만 더 주무시고 가실 거야. 뭐? 이틀이나 더 있는다고? 나 진짜 싫어. 그냥 지금 당장 가라고 해. 내 방도 뺏겼잖아. 내가 좋아하는 이불도 다 저 방에 있어. 아, 짜증나, 엄마. 너만 불편한 거 아니야. 이틀만 계시면 가신다잖아. 이제 그만 게임하고 자. 김 씨는 이때는 화를 넘어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대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며느리도 앞에서는 싹싹하게 굴더니 속상한 마음을 안고 누운 김 씨는 억지로 마음을 달래며 일단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밤 11시쯤 되었으려나 갑자기 문 주변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했는데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세차게 열려버렸습니다. 김 씨는 눈을 찌푸리며 문 쪽을 쳐다보았는데 그쪽에는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할머니 지금 자고 있는데. 잠깐만 비켜주세요. 그거 내 이불이에요. 나 그거 없으면 못 잔다고요. 뭐? 아니 이 녀석아. 그렇다고 할머니 자는데 이렇게 들어왔어? 아, 빨리 나와주세요. 이불만 갖고 갈 테니까. 그러면서 손주는 짜증스럽게 이불을 획 잡아당기더니 기어이 그대로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은 휑하니 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이불 없이 식은땀만 맺힌 몸으로 멍하니 앉아있다가 천천히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담요 하나를 덮고 벽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저 녀석한테는 딱 이 정도가 내 존재구만. 이불 하나 갖고 저렇게 짜증을 낼 정도로 할머니가 싫은 거야. 대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이때 하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몰라도 돌연 눈물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고 열기가 가시지 않은 머리는 멍했습니다. 가슴도 답답했고 기침도 나왔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새벽 5시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늦게 들어온 아들도 손주도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 조심조심 거실을 걸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를 예약했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 문을 닫는 순간까지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사 한마디 없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이른 새벽 공기를 뚫고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올해 68세인 김순정 씨는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 상가 건물 한 채를 세놓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가는 김 씨가 젊은 시절부터 몸바쳐 일군 결과물로 지금은 그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외아들은 대기업에 다녔고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서울에서도 이름난 명문대를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조용하고 반듯했던 며느리는 결혼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곧장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 어디쯤 생각하고 있니? 김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당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김 씨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임신 중이라서요. 친정하고 가까운 쪽이 낫지 않겠냐고 해서. 뭐? 그럼 돈이 얼마나 드는데? 지금 사는 집도 계약 남아 있잖아. 그 말에 아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말씀드려본 거예요. 엄마가 신혼집도 돈 보태주셨고 더 부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추가로 더 대출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일은 김 씨 마음속에 작지 않은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그래도 무리해서 좀 더 보태줄 걸 그랬나? 애 데리고 살기에는 작은 평수일 텐데. 김 씨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 탓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조금 시간이 흘러도 김 씨와 며느리는 살가운 사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불편한 티는 내지 않았지만 따뜻한 정이 오간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본래 표현이 적고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김 씨 역시 무뚝뚝한 편이라 둘 사이에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그렇게 마음먹어도 막상 마주하면 어색한 웃음만 오갔습니다. 그저 서로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난 직후였습니다. 며느리의 몸조리를 돕기 위해 사돈이 아들 부부의 집에 들어와 며칠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돌보는 일도 대부분 사돈이 맡았고
집안의 살림까지 깔끔하게 챙겼습니다. 김 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가 같이 있는 게 편하겠지. 나도 멀리 살고 바쁘고. 자기 합리화를 해보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씁쓸함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이후에도 외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 손주는 자연스레 외할머니를 더 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손님이구나. 한 번은 김 씨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아들 집에 하룻밤 묵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아보려고 팔을 벌렸지만 이제 막 돌이 지난 손주는 낯을 심하게 가리며 김 씨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얘 왜 이리 낯을 가려? 할미가 누군지도 모르겠네. 김 씨는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손주는 고개만 돌렸습니다. 어색한 공기는 며느리와의 대화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예의는 바르고 깍듯했지만 늘 일정한 화제 외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그저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래, 집만 가까워도 내가 자주 와서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김 씨는 손주와 며느리 사이에 늘 벽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 다녀온 날이면 괜히 더 허전했고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돌아서는 손주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김 씨는 마음을 고쳐먹고 조심스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냐? 책은 좀 보냐? 책은 좋아하는 편인데 왜? 그냥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어릴 땐 책 많이 읽어주는 게 좋다더라. 아, 요즘 얘가 공룡책 좋아하긴 해요. 김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인터넷으로 공룡백과 책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컬러풀한 그림이 많고 버튼을 누르면 공룡 울음소리가 나는 제품이었습니다. 배송지를 아들 집으로 해놓고 내가 직접 건네진 못하더라도 마음은 닿겠지 싶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책 잘 받았습니다. 애가 너무 좋아하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김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주길 잘했네. 이런 걸로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다행이지. 그날 저녁 김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가 책을 좋아한다면서? 내가 사길 잘했네. 앞으로도 뭐 필요하면 말해. 내가 거리가 있어서 자주 못 가지만 그런 거라도 도와주고 싶어. 며느리는 조심스레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말씀드릴게요.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개인 교구가 필요하대요. 패턴 블록이랑 워크북까지 해서 한 22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김 씨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 너희 형편도 빠듯하다며. 이사 가서 대출 갚느라 바쁘고 말이야. 이런 부분은 내가 도와야지.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 이후에는 미술 워크숍 참가비 명목으로 28만 원. 그 다음엔 온라인 영어 클래스 구독비로 32만 원. 점점 항목은 늘어나고 금액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잘 크고 있다니 얼마나 기특해. 내가 자주 못 가보니 이런 걸로라도 손주랑 연결돼 있는 거지. 손주한테 할미 노릇은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손주는 어찌나 영특한지 그렇게 지원해주는 교육을 쑥쑥 받고 자라며 똑똑하게 잘 자라갔습니다. 소위 뭐랄까 김 씨에게 있어서는 돈 쓴 보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가끔씩 손주의 그런 성장과 발전에 대해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5살이 된 손주를 영어 유치원으로 옮기겠다면서 며느리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애가 영재 테스트를 받았고 점수가 잘 나왔어요, 어머니. 이럴 때 유치원을 옮겨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보다는 원비를 월 50만 원씩은 더 내게 될 것 같아서요. 뭐? 50만 원이나? 아이고, 그럼 한 달에 얼마냐? 100만 원은 나가는 거 아냐? 저희도 그건 너무 부담되실 것 같아서 학원비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할게요. 영어 유치원비 차액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어머니? 김 씨는 조금 고민을 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딱 2년만 다닌다고 하니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자식이고 영어를 잘한다는데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좌번호와 함께 금액이 찍힌 메시지가 왔고 김 씨는 그때마다 조용히 입금해 주었습니다. 형편이 엄청나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상가 월세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명절 때 빼고는 손주를 잘 못 보는 김 씨를 생각해서 며느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상통화를 연결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여기 봐봐. 물론 손주는 화면을 잘 보지 않았고 산만하게 딴짓을 했지만 며느리가 다그치면 마지못해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주가 더 가깝게 느끼는 건 내가 아니라 외할머니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돈은 근처에 살고 가끔 영상통화를 시킬 무렵이면 집에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씨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낯설어하면서 바로 뒤에 있는 외할머니에게 와락 안기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안사도는 애들 집에 와서 아예 사는 건지 맨날 영상통화 할 때마다 보이네. 저렇게 맨날 붙어 있으면 당연히 지 외할머니가 더 좋겠구만. 약간 씁쓸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명절이면 김 씨도 손주와 얼굴을 오래 보긴 했습니다. 김 씨는 그 시간이 유일한 기대였고 손주가 시골집 마당에서 강아지를 따라 뛰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기분 탓인지 몰라도 조금 붙어서 손주랑 놀만 하면 며느리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친정엄마가 혼자 기다리셔서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김 씨는 은근한 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인사했고 사근사근하게 대답도 예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명절 외엔 내려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애가 요즘 다니는 학원도 많고 저도 슬슬 직장을 알아보느라 많이 바쁘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 이유들이 겹치다 보니 김 씨는 점점 손주를 화면 속 존재로만 대하게 됐습니다. 영상통화 속 손주는 짧은 인사를 한 뒤 금세 화면 밖으로 사라져버렸고 그 뒤엔 며느리의 계좌번호 메시지만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김 씨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손주도 커가고 지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부부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아들 또한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직장도 최근에 이직을 했고 출장을 다니다 보니 교육이나 모든 것을 전부 며느리에게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도 잘 못 드리고 미안해요. 한창 일이 많아서 제 가족도 잘 못 챙기네요. 아이고, 너도 아빠 역할하느라 바쁘지 뭐. 밥 잘 챙겨 먹고 건강도 챙겨.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아쉬움이 해마다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건강 이상을 느꼈습니다. 평소 앉았다 일어설 때 가슴이 철렁거리는 증상이 있었고 며칠 전에는 밤에 잠을 자다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어지럼증과 숨가쁨이 잦아지자 결국 병원 검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예전부터 심장 쪽에 지병이 있었지만 이토록 자주 증상이 반복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처 의원에서 1차 검사를 받고 좀 더 정밀한 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종합병원에 예약을 넣었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를 확인한 김 씨는 며칠 머물며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엄마 이번에 병원에 좀 오래 머물러야 할 것 같아. 검사 일정이 며칠 나눠져 있어서 니네 집에 좀 있어도 되겠니?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게 엄마. 지금 우리 집에 장모님이 와 계셔서 사돈이? 왜? 요즘 와이프가 조금씩 일을 시작했거든. 재택이긴 한데 외부 미팅도 종종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학원 챙기고 이동하는 거 누가 해줘야 하니까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도와주시고 계셔. 그래? 그럼 엄마는 어떡하냐? 서울 쪽으로 가기는 해야 하는데. 그 말에 아들도 잠시 난처해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야. 와이프랑 얘기해볼게. 엄마는 아파서 오시는 거잖아. 장모님께는 잠깐 친정에 다녀오시라고 부탁드리면 되지. 김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돈이 집에 있다는데 내가 끼어도 되는 건가? 그래도 엄연히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마치 남의 집에 얹혀가는 기분이 드는 게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병원 검진 때문이라지만 굳이 눈치 보며 누굴 내보내고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때문에 이쪽으로 오신다고 들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에휴, 그냥 오래된 증상이야. 이번엔 좀 심해서 큰 병원에 가보려는 거지. 일주일 머무신다고 하셨죠? 바로 방 정리해 놓을게요. 편히 계시다 가세요. 그래, 안사돈이 와 계시다던데 괜찮겠니?
아, 저희 엄마는 그 주에는 친정에 가 계실 거예요. 어머니 계실 방도 따로 정리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왠지 자꾸 패 끼치는 기분이 드네. 그래도 지금은 몸 생각만 해야지. 지들도 편하게 있다 가라고 하니까. 짐을 싸는 김 씨의 손끝은 느릿했습니다. 가방 안에 약봉지를 챙기고 병원 예약표를 다시 확인하면서도 기왕 가는 거 우리 손주랑 더 친해지고 와야지. 이번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손주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지를. 그리고 드디어 당일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아들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길 피곤하셨죠? 얼른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 씨를 맞이했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였고 말도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상하게 발끝부터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뭔가 낯선 공간에 들어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한쪽엔 손주가 게임기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가 들어서자 아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눈은 여전히 게임 화면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실내화를 갈아 신으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잘 있었니? 아이는 아무런 반응 없이 손가락으로 조작기를 누르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씨는 괜히 마음이 뻐근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낯가리는 것도 이해하고. 할머니가 어색할 수도 있지. 내가 정을 주면 마음도 열겠지.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김 씨는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손주가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요즘 어떤 책 읽니? 할머니가 옛날에 읽어주던 그림책 기억나니? 손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제가 읽을게요. 누가 읽어주는 거 싫어요. 그 말에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엔 무릎에 앉혀놓고 그림책을 읽어주면 까르르 웃던 아이였습니다. 이젠 고개를 까딱이며 거절하는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커서 그런 거겠지. 초등학교 2학년이면 제법 컸지? 하지만 그건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세 식구가 식탁에 모였습니다. 김 씨는 몸이 불편한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산만하고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 싶어 말수를 줄였고 조심조심 아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식탁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탕탕 구르며 자리에서 제대로 앉지도 않고 숟가락도 젓가락도 마구잡이로 사용했습니다. 김 씨는 참다 못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너 젓가락질을 왜 그렇게 하니? 이거 봐라, 할머니가 알려줄게. 손주는 고개를 돌려 김 씨를 흘깃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 싫어요. 제가 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 말에 김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하나 싶었고 순간 당황스럽고 민망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녀석,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할머니가 알려주신다잖아. 아들의 목소리는 약간 단호했지만 금세 톤이 낮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머쓱한 얼굴로 웃으며 아이를 바라보았고 말없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손주는 결국 숟가락을 탁 놓더니 말했습니다. 밥 그만 먹을래? 그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김 씨는 수저를 내려놓은 채 멍하니 아이가 들어간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정적이 잠시 흐른 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냐? 근데 학교에서도 저렇게 먹으면 불편할 텐데. 그러자 며느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왼손잡이라 저렇게 해왔어요. 처음엔 바꿔보려고 했는데 스트레스만 받더라고요. 이제 와서 바꾸기엔 아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있어요. 어머니.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려 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감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김 씨는 식탁을 정리하다 말고 다시 손주 방 앞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저녁도 제대로 안 먹고 들어간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방 안에서는 게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주는 헤드폰을 끼고 침대에 앉아 게임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 게임할 거예요. 문 닫아주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 말에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콕 하고 찔리는 듯 했습니다. 분명 아이를 위해 도움도 주고 책도 보내주고 학원비도 보태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아이에게 그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김 씨는 애써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자꾸만 목구멍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김 씨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보다 더 무거운 건 어색한 거리감과 허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그 사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고 다행스럽게도 검진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료도 보고 필요한 약도 충분히 받았고 이제 한 사흘 정도만 더 머물렀다가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김 씨는 예상보다 더 빨리 집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고 싶어서가 아닌 공허함과 배신감에 떨며 새벽부터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친정에 일이 있다며 김 씨에게 낮에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는 전날 병원 검사를 받은 직후라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았지만 아들까지 부탁하길래 허락했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딱 오늘 하루만 부탁할게요. 장모님이 일이 있으시대요. 김 씨는 짧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나야 병원 볼 일은 다 끝냈으니까 같이 있으마. 그렇게 손주와 단둘이 남겨진 집. 김 씨는 식탁에 기대어 앉은 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약 기운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주가 다가오더니 툭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나 학원차 타러 가야 돼요. 지금 나가야 돼요. 김 씨는 순간 몸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었지만 외투를 걸쳐 입고 간신히 따라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주는 김 씨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투덜거렸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학원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손주는 인사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학원차에 올라탔습니다. 김 씨는 허망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차가 떠나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저런가? 스스로 그렇게 타이르며 천천히 다시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에 땀이 맺힌 듯했고 가슴은 답답하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렇게 잠시 몸을 뉘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학원에서 연락 왔어요. 왜 데리러 안 내려가셨어요? 보호자가 없어서 차에서 안 내려줬대요. 지금 빨리 가보셔야 해요. 김 씨는 순간 얼이 빠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고 학원차에서 다시 데려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며느리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은 기억도 없었습니다. 데리러 가야 한다는 말은 없었잖니? 김 씨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허겁지겁 외투를 챙겨 입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1층에 도착하자 학원차가 문을 열고 멈춰섰고 손주가 빠른 걸음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 씨를 보자마자 화를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진짜 뭐예요? 빨리 안 나와서 학원차에서 몇 바퀴 더 돌았단 말이에요. 아, 진짜 짜증나. 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아이는 얼굴을 찌푸린 채 발을 탕탕거리면서 현관을 향해 먼저 걸어갔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면서 김 씨는 어쩐지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천천히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슴 한편에 쌓여가던 감정의 파도가 이 일을 계기로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치매예요? 치매라서 그러는 거죠? 김 씨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치매? 치매가 못 까먹는 거잖아요. 엄마가 할머니 아파서 왔다고 했어요. 치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의 말이었지만 김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 입에서 치매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도 했지만 어쨌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말투는 정말 아무런 고마움도 정서적 유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얼굴 자주 못 본 할머니가 자꾸 까먹는 치매까지 걸려서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안 되어 며느리가 급히 집에 들어왔고 김 씨는 꼭 눌러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얘, 이 녀석 말버릇이 왜 이래? 네가 얘한테 나 치매라고 했냐?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전 그런 말 안 했어요. 저희 엄마가 치매 검진 받고 싶다고 해서 낮에 다녀왔어요. 외할머니 얘기를 친할머니로 착각했나 봐요. 뭐야? 사돈이 치매시라고? 아니요, 그냥 검진 받으려고 다녀오신 거예요. 근데 애들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헷갈릴 수도 있죠. 이렇게 들으니 그럴듯하긴 했지만 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오해였다 해도 애의 말투는 영 엉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다소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김 씨의 마음은 많이 상해버렸고 며느리는 단순히 김 씨가 오해한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애들은 다 그래요, 어머니.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뭐라고 하시면 애가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니도 힘드실 거고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 분위기는 더 가라앉았고 말을 꺼낸 김 씨만 괜히 어색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손주는 고기 반찬만 쏙쏙 골라 먹고 나머지 반찬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보다 못해 뭐라 말을 하려고 하자 손주는 인상부터 썼고 바로 귀에 이어폰을 꽂아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김 씨를 힐끔힐끔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다 결정적으로 김 씨의 마음을 강타한 일은 또 발생해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손주와 방으로 들어간 며느리. 김 씨는 그들의 문 너머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엄마, 친할머니 짜증나. 외할머니 빨리 오라고 해. 저 할머니 때문에 외할머니는 집에 간 거지? 조용히 해. 어차피 이틀 밤만 더 주무시고 가실 거야. 뭐? 이틀이나 더 있는다고? 나 진짜 싫어. 그냥 지금 당장 가라고 해. 내 방도 뺏겼잖아. 내가 좋아하는 이불도 다 저 방에 있어. 아, 짜증나, 엄마. 보통 할머니에게 손주가 저렇게 말하면 며느리라도 야단을 쳐야 하는데 며느리는 외려같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만 불편한 거 아니야. 이틀만 계시면 가신다잖아. 이제 그만 게임하고 자. 김 씨는 이때는 화를 넘어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대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며느리도 앞에서는 싹싹하게 굴더니 자기 아들 같고 뭐라고 했다고 뾰루퉁해 보였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안고 누운 김 씨는 억지로 마음을 달래며 일단 누웠습니다. 의사도 일찍 휴식을 취하라고 했고 일단은 피곤하고 지쳤기에 잠을 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밤 11시쯤 되었으려나 갑자기 문 주변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했는데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세차게 열려버렸습니다. 김 씨는 눈을 찌푸리며 문 쪽을 쳐다보았는데 그쪽에는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할머니 지금 자고 있는데. 근데 이때 손주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또 짜증을 와락 쏟아냈습니다. 잠깐만 비켜주세요. 그거 내 이불이에요. 나 그거 없으면 못 잔다고요. 뭐? 아니 이 녀석아. 그렇다고 할머니 자는데 이렇게 들어왔어? 아, 빨리 나와주세요. 이불만 갖고 갈 테니까. 그러면서 손주는 짜증스럽게 이불을 획 잡아당기더니 기어이 그대로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은 횡하니 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이불 없이 식은땀만 맺힌 몸으로 멍하니 앉아있다가 천천히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담요 하나를 덮고 벽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저 녀석한테는 딱 이 정도가 내 존재구만. 이불 하나 넘겨주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귀찮은 거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이때 하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몰라도 돌연 눈물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가슴 안에서 무언가 철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고 열기가 가시지 않은 머리는 멍했습니다. 가슴도 답답했고 기침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새벽 5시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늦게 들어온 아들도 손주도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조심히 방 안불도 켜지 않은 채 짐을 챙겼습니다. 이틀치 옷과 약봉지를 가방에 넣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 조심조심 거실을 걸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를 예약했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 문을 닫는 순간까지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사 한마디 없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이른 새벽 공기를 뚫고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천천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모든 정이 다 식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택시가 고속도로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몇 번이고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가방 안으로 손을 뻗어 그 진동을 꺼버렸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과나 설명도 그 밤에 겪은 참담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됐다. 김 씨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가 아닌 이름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시간을 뒤로하고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마음을 단단히 먹은 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가장 먼저 핸드폰 전원을 꺼놓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몇 시간이고 깊이 잠들었던 김 씨는 해가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깨고 나니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곧장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갓 지은 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찬밥을 데워 와구와구 먹었습니다. 며칠간 아들네 집에서 지내는 동안 마음이 편한 한 끼도 없었던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집에 오길 참 잘했다. 김 씨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밥 2공기를 비워냈습니다. 그리고야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문자 알림이 10대통, 부재중 전화도 수차례 찍혀 있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곧장 노트를 꺼내 그동안 며느리에게 보냈던 교육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날짜와 금액, 항목을 대강 적어두었던 걸 다시 훑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은 했지. 그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비 지원 안 한다. 그동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진 않겠지만 더는 없다. 예상대로 아들은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서운한 거라도 있었어요? 김 씨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전화가 곧장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놀랐어요. 말도 없이 가버리셔서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어디 가신 줄도 몰라서 정말 걱정했어요. 김 씨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애 때문에 마음 상하신 거예요? 요즘 애들이 좀 버릇없게 굴긴 해요. 근데 남자애들이 다 그래요. 그걸로 너무 마음 쓰시지 마세요. 김 씨는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얘한테 나름대로 정을 쏟았어. 책도 사주고 교육비도 보내주고. 그런데 친할머니를 우습게 보고 짜증난다 소리까지 들었다. 그런데도 너는 애가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그 말뿐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교육은 그렇게 기분대로 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계획이 있고 어머니께서 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이번엔 오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잘 풀어볼 생각도 안 하시고 갑자기 끊으시면 어떡해요.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인간적인 거다. 나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내 존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한테 내 노후 자금을 왜 써야 하냐. 너도 봤잖아. 나 서울까지 올라와서 검진까지 받았는데 그 집에선 환영은커녕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눈치만 봤어. 내가 왜 그런 집에 돈까지 써가며 정을 줘야 하냐.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고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은행 앱을 열어 학원비 계좌이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마음 한켠이 조금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쓰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고 오롯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쓸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김 씨 집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못 챙겼어요. 이번 일은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마음 아플 줄은 몰랐어요. 김 씨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김 씨는 아들이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리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고 자기가 키운 아들이라 미워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엄마가 네 자식 교육비로 쓴 돈 2천만 원이 넘어. 나도 이제 내 삶 챙기며 살고 싶다. 그 뒤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자 아들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그렇게 도와주신 줄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죄송해요. 너무 늦게 감사했네요. 얼마 뒤 며느리와 손주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손주는 부은 얼굴로 멋쩍게 인사했고 며느리는 괜히 눈치를 살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참았다. 이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겠다. 김 씨는 그 뒤로 더는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도 일 시작했다 하니 교육비도 알아서 부담하면 되고 안 되면 학원을 줄이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머리만 똑똑하게 키워서 저 모양이면 뭐하나. 김 씨는 그저 마음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명절이 되면 어색하게나마 내려오긴 했고 손주도 공손히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저 웃고 넘겼습니다. 이제는 그 무엇에도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